어느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 이제는 출근도 없고 누구 기다리는 일도 없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거실 불을 켜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먼저 끓이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피곤할 텐데 싶어 아침밥은 늘 제가 챙겼습니다. 씻기 싫어하는 손주들을 하나하나 깨워 씻기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킨 뒤에야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집안일 좀 맡아주세요. 식모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밥이 목에 걸린 듯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발자국은 그 집안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식모 노릇이었을까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왔을 때 저는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겨울은 막 시작되려 했고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가 보면 노숙자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작은 고시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치려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쓸쓸하긴 해도 지붕 하나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에 25만 원짜리 방. 창문은 없었고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손주들 공부방 청소 안 해도 되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고시원 근처 분식집에서 국밥을 먹고 동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고 작은 공원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서운했지만 점점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식모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가 보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은 제가 없어도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몸은 정직하더군요. 결국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안에는 하얀 형광등 불빛과 낯선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온몸에 주사줄이 연결돼 있었고 입안은 말라붙은 종이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옆자리 간호사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다행이에요. 많이 위험했어요.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저를 행인이 발견해 119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김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응급 입원을 했습니다. 지갑엔 신분증도 없었고 휴대폰은 고시원에 두고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를 찾으려 했지만 등록된 가족 연락처도 없던 제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가족분 연락처 기억나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기억이 났지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아버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요. 그런 전화를 받는 게 그들에게 불편함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경찰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제 아들에게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익숙한 걸음소리, 무겁고 망설이는 그 발걸음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누워 있었지요. 마음속에선 수천 번쯤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와서 어떻게 아버지로 돌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매일 한 번씩 얼굴을 보였고 며느리 대신 음료수나 수건을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간호사만이 저를 챙기더군요. 아버지, 일이 좀 많아서요. 주말엔 꼭 올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주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론 늦가을 햇살이 한 줄기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사실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말수가 적고 자식들에게 칭찬 한마디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울긴 왜 울어? 그 정도로 힘들면 사회생활 못해? 아들에겐 사랑보다는 훈육, 대화보다는 침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날 아들의 말, 식모처럼 지내세요. 라는 그 말이 더 깊게 파고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어쩌면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의 끝이었을지도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쉽게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걸 감내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간병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정말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겠지만 그 집엔 아버지의 자리는 남아 있을까요?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회복이 빨라서 곧 퇴원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을 나선다는 건 이제 다시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간호사는 물었습니다. 퇴원 후엔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야죠. 그 말이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제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손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새로 산 잠옷과 과일 몇 개, 그리고 카드 지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카드 좀 만들어 드렸어요. 혹시 어디서 불편할까봐.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고마웠지만 왜인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그렇게 늦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식탁 차리고 손주들 챙기고 조용히 내 방에서 조심조심 살아야 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나 아직은 좀 혼자 있고 싶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을 들어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저는 퇴원했습니다.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고 똑같은 일상 속으로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던 건 혼자가 아니라 존중받는 자리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시원에 돌아온 첫날 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보다 더 낯설고 쓸쓸한 공간. 하지만 이젠 익숙한 제자리였습니다. 작은 선풍기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라면 끓이는 소리, 이곳은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의 모임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문득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볼펜을 들고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란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 지키고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아니면 말없이 뒤에서 뒷정리하는 존재? 그 어느 것도 저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란 이름은 누군가가 불러줘야 의미가 생기는 것임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손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손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할아버지가 해주신 계란찜이 제일 맛있었는데 다시 놀러와 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다시 붙잡게 만든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손주의 편지 한 장이 아무도 주지 않았던 존재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되살려줬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먼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기다리기만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단순한 진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고시원 작은 창 밖으로 햇빛이 유난히 따사롭게 들어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오늘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엔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계산서와 아들이 준 카드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결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짐을 챙겼습니다. 양말 몇 켤레, 칫솔, 손수건, 그리고 손주가 보낸 편지를 가장 바깥에 넣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 고시원 아주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정들었는데 벌써 나가시네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찡하게 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 오래된 철물점, 여전히 자리 지키는 슈퍼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수백 번쯤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또 예전처럼 살게 되는 걸까? 정말 바뀔 수 있을까?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자 손주 녀석이 슬리퍼를 끌고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왔어. 그 소리에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고 아들은 안방에서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에는 놀람, 반가움, 그리고 어쩌면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까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한 발, 두 발, 그 집 안으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지만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방 안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잠든 뒤에도 불을 끄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낯설면서도 익숙한 냄새, 밥 짓는 소리, 손주 발소리, 모든 것이 여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젠 저희가 할게요. 그 말 속엔 그동안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이 뒤늦게나마 고마움으로 변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식탁 차리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식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밥상을 차리려던 손을 멈추고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저희가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앉아서 드세요. 그 말 한마디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왜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손주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따가 같이 산책 가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지켜주는 일이란 걸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식탁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늘 움직이며 누군가를 챙기던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학교 다녀오며 할아버지, 오늘은 국어 시험 봤어요. 며느리가 퇴근하며 아버지, 오늘 많이 더웠죠? 그런 평범한 대화를 건넬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들도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제 말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뭘 몰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용서란 건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연스레 녹는 거니까요. 어느 날 손주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가족 자랑하기 숙제했어요. 그 종이엔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조용하지만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손주의 말이지만 그 안엔 제가 평생 바라왔던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손주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겐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합니다.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서운함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걸요. 어느 늦은 오후 창밖으로 석양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주방에선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손주는 숙제하다 말고 제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젊은 시절의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일만 하시던 분.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 등은 언제나 단단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분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한 사람이었음을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늘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그 안엔 말 못할 외로움과 감추어진 눈물이 있었음을요. 며칠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는 고향 한번 다녀오실래요? 같이 가요. 가족끼리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 집에 앉아 따뜻한 국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웃는 모습을 그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좀 아버지 같구나. 아버지는 조용했습니다. 늘 말없이 뒤를 지켰고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거라고. 이 이야기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칩니다.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에게